네, 계속해서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 KB자산운용의 금정서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일단 오늘은 지난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본다고요. 지난 한 해 동안 개인과 기관이 많이 산 ETF 궁금한데요. 네, 22년이 참 어려운 장이었는데요.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승에 투자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.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종목을 좀 보시면은 22년 연간 기준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상품은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. 총 1.1조 정도의 연간 순매수를 보였고요. 2등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대략 한 9천억 정도, 3위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5,900억, 마지막으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미국 S&P라든지 해외 지수 관련된 종목에 한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매수를 보였는데요.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대부분 자산들이 그랬지만 그 개인들이 투자했던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작게는 미국 S&P 500이 대략 한 마이너스 15% 정도로 작게 좀 손실을 보신 거고, 크게는 마이너스 한 62%까지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상품들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. 예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수익률 측면 상위와 하위는 어땠나요? 네, 이제 수익률 상이하게 보기 예. 전에 이제 개인들은 사실 좀 이렇긴 했는데 그럼 기관도 좀 한번 기관, 네. 네,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. 기관들은 사실은 뭐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관련이나 코스닥 150 같은 대략적으로 시장 상품을 크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형태의 매매 네. 패턴을 보였는데요. 가장 많이 산 상품은 코덱스 200에 대략 한 1조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코스닥 150이라든지 코덱스 200 TR은 이제 배당을 재투자하는 거니까 이제 동일한 상품일 텐데요. 이렇게 한 배짜리의 시장 전체를 사는 상품들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. 네. 하지만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실 거는 그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라든지 LP 역할을 하는 약간 시장에 노이즈를 줄 수 있는 거는 빼놓고 순수하게 좀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좀 네. 한번 발라봤거든요. 보험하고 연기금이 이제 주요 투자 주체가 될 텐데요.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매수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온 게 2,400포인트가 깨지면서 들어왔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연간 수익률은 대략 이렇지만 하지만 그 저가로 매수해 들어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과 달리 지금 수익이 그렇게 큰 폭으로 악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네.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상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 들어가는 시점들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성과는 좀 달랐다.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연간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뭐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미국 증시, 우리 증시도 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 25%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. 코스피가 인버스 상품이 좀 수익률이 컸겠네요. 그렇죠. 앞서 살펴봤듯이 예. 개인이든 기관이든 다 정방향 상품들을 대규모 순매수했는데 사실은 네. 수익률이 좋았던 건 전부 인버스였겠죠. 그랬을 것 네, 같아요. 그래서 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건요. 코스피 200을 그 하락할 때 2배의 성과를 내는 선물 인버스 TX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. 61.9%의 수익률을 보였고요. 그리고 섹터나 자산군으로 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성과가 가장 좋았거든요. 네. 코덱스 미국 S&P 에너지가 61.9%로 2위를 차지했고요. 나머지는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난다거나 나스닥 지수가 빠진다거나 이렇게 전부 이제 인버스가 상위권에 전부 포진이 되어 있고요. 제가 좀 숫자를 좀 봤더니 그 ETF 시장,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 시장 중에서 연간 수익률이 있는 종목들 전체를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18% 정도 되더라고요, 마이너스. 근데 그 중에서 상승한 종목의 비중이 10개 중에 2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실제로 국내 ETF에 투자를 했으면은 대략 한 그 80% 정도는 대부분 손실이 나 있다고 보면 되고요. 그 몇몇 개 중에서 이제 수익이 난 게 전부 이제 인버스 관련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익률 하위 ETF는 제일 안 좋았던 게 타이거 BBIG K 뉴딜 레버리지 ETF가 대략 마이너스 예. 한 70% 정도 났고요. 안 좋네요.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좀 증폭된 예.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보시면 러시아나 베트남 같은 이머징 마켓 상품들 중에서 성과가 좀 안 좋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들이 대략 마이너스 한 62%에서 63% 정도 나타를 내면서 만약에 레버리지 상품 국내의 섹터에 투자를 했거나 이머징 중에서
중국에서 러시아나 베트남 쪽에 상품에 가입을 했으면은 굉장히 좀 큰 고통이 있지 않았나 작년에. 그러네요. 네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역시나 뭐 투자는 항상 뭐 명암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 순자산이 좀 급증을 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앞서 뭐 개인이나 기관이 순매수한 상품도 있지만요. 네. 사실은 그 국내 시장은 국내 ETF 시장은 개인이나 기관들이 매수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들은 유통시장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을 건너뛰고 네. 직접적으로 자산운용사랑 거래하면서 설정한 매를 할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사실 지표에 잡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앞서 보시면은 개인이나 기관이 샀던 종목들이 뭐 조 단위로 있지만 네. 사실은 그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설정을 하면서 사실 대규모로 산 종목들이 있어서 자산이 증가한 게 있거든요. 사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러면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실은 더 선호했는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22년에 순자산이 증가한 상품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다른 상품들이 나옵니다. 네. 22년에 순자산이 가장 컸던 거는요. 타이거 CD 금리 투자라는 상품이 연간 3조가 늘었습니다. 예, 수익률은 좀 크지 않은데요. 2.2%가 됐고요. 비슷한 상품 중에 코덱스 KOFR 금리 액티브라는 상품도 한 3조 정도 늘었고요. 이건 주식시장의 매수 매도로 잡히지 않는 상품인데요. 나머지 상품들 중에서도 보시면 주로 채권 쪽에 대규모의 기관들의 설정들이 있었습니다. 종합채권 관련 상품에 한 6,500억 정도,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상장된 그 존속기한 관련된 상품에 대략 한 6천억 정도 늘었는데요. 이 순자산 증가 상위 상품들에 왜 이렇게 채권 상품들이 많냐고 하면은 기관들은 사실은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동성 같은 것을 약간 파킹하는 상품들에 좀 자금을 대규모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네.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채권 상품들의 실제로는 순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. 반대로 순자산이 감소한 상품들을 보시면은 코덱스 MSCI 코리아 TR이라는 상품, 이건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건드리는 상품들인데 네. 이 상품에서 마이너스 한 1.3조 정도의 순유출이 있었고요. 그 이후에는 코덱스 200, 타이거 200 같은 시장 한 배 추종하는 상품들에서 대략 한 1.4조 정도의 순유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TR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인가요? 토탈 리턴의 약자고요. 예.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. 배당을 네네. 재투자한다. 아무튼 뭐 지수에 투자를 하는 정방향의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들이나 기관들,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건드리고요. MSCI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그 벤치마크가 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MSCI 관련된 그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이 됐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순자산 증가 상위에 CD 금리 투자 그리고 앞서서 금리 액티브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던데 이런 거는 뭔가요? 예, 뭐 주로 영문으로 돼 있다 예.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이 많이 샀던 것 중에 CD 금리나 KOFR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. 네. 그러니까 정리드리면 KOFR은 하루짜리 무이형 금리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네. 네. 그러니까 기관 간에 서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초단기 시장이 있는데요. 어떤 국채라든지 통한채 같은 것들을 담보를 잡고 기관 간에 자금을 빌려주고 공여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루짜리 금리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일간 기준으로도 거의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장기로 투자하다 보면은 기준가의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하루짜리 금리 투자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2% 후반 정도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목표 수익률이 좀 낮을 텐데요. 그냥 파킹 통장처럼 현금이 있으시면 여기 넣어놓으시면은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대략 3% 비슷한 성과가 나니까 네. 그냥 놔두면은 예탁금 이용료가 낮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시면 되고요. 그거보다는 약간 좀 리스크를 지면서 좀 더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91일 CD 금리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. 이거는 좀 수익이 좀 높습니다. 3% 후반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짜리라 하더라도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. 네. 예, 그러니까 현금을 좀 그 유동성에 대한 금리를 좀 높이는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하신다. 파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용하실 만한 ETF라고 보고요. 올해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여러 가지 예. 이유로. 근데 이런 금리들도 사실은 챙겨 보시면 작은 금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것부터 챙기시면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위험 자산에다가 베팅을 할 때 뭐 환매하면서 매도하면서 현금 만들어서 투자하시면은
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이런 상품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, 안정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